말씀도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CCA, 뭐 오센티케이션 인크립션 이런 거 배웠었죠. 하면서 세 가지가 있다는 걸 배웠었어요. 그래서 맥하고 인크립트 이 두 개를 이제 적절히 조합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합이 있을 텐데, 첫 번째 게 먼저 인크립션을 한 다음에 맥을 붙인 다음에 인크립션 하는 것, 그 다음에 인크립트를 한 다음에 맥을 붙이는 것, 세 번째는 인크립션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이 한다는 얘기가 인크립트를 하고 맥을 붙이는데 그 맥은 플레인 테스트에 대해서 맥을 붙이는 뭐 그런 식의 세 가지 경우가 있었고, 이 중에서 어떤 게 시큐하다고요? 인크립션 한 다음에 맥을 붙이는 게 시큐하다고 얘기했죠.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이제 인크립션 맥을 한 다음에 인크립트 하든지 이러면 좀 문제가 생긴다는 걸 이제 보이려고 했던 거죠. 그건 뒤에 보이도록 하고, 뭐 임플리멘테이션 뭐 이런 거 넘어가도록 해도 될 것 같고, 이것도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성능도 크게 뭐 의미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실제 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TLS. TLS는 맥된 인크립트예요. 그러니까 맥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전체에 대해서 인크립트 하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메시지가 주어지면 먼저 맥을 계산하고, 그래서 메시지가 있고 여기 태그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인크립션을 적용하는, 그래서 뭔가 감춰져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TLS 라고 보면 될 거고, 자, 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디크립션 한 쪽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디크립션을 먼저 해야 되겠죠. 디크립트를 해가지고 메시지랑 태그를 넣고, 그 다음에 또 뭘 할까요? 베리파이를 해야 되겠죠. 태그가 맞는지 베리파이를 해서 메시지랑 태그가 매치가 되는지 체크를 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TLS예요. 얘는 시큐할까요? 아니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배울 거죠. 그래서 TLS 버전들이 있는데 TLS 1.2는 어떻게 생겼냐면 어쨌든 TLS 우리가 쌍방향으로 서로 메시지를 주고 받는 거잖아요. 클라이언트 서버가 있고,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서버 보낼 때 서버가 클라이언트 보낼 때 키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키가 같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보내는 키, 인크리션하는 키,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보낼 때,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보낼 때 그 키는 같으면 안 되죠. 같으면 뭐가 돼요? 투타임 페이지가 돼버리죠. 그래서 키는 두 가지 키가 있어요. 밥이 서버한테 보내는 거, 서버가 밥한테 보내는 거. 물론 밥이 서버한테 보낼 때 인크립션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같은 키를 가지고 서버가 디크리션 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뒤에 키를 가지고 인크립션 하고 뒤에 키를 가지고 디크립션 하고. 자, 쌍방향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인크립션하고 디크립션 할 때는 같은 키를 쓰지만 서로 방향이 다를 때는 서로 다른 키를 써야지 안전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TLS를 보면 TLS에는 이제 헤더가 있고 그다음에 메시지 부분이 있어요. 헤더가 있고 메시지 부분. 뭐 데이터를 보내니까 뭔가 헤더가 필요하겠죠. 정보를 붙여서 보내야 되니까. 이 헤더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키랑 카운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낼 때마다 서로 다른 카운터로 해서 보내야 되죠. 난스처럼. 그래서 카운터가 밥이 서버한테 보낼 때, 서버가 밥한테 보낼 때 따로따로 카운터가 있어요. 그래서 보낼 때마다 카운터가 하나씩 증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운터가 있는 이유는 만약에 밥이 서버로 보냈는데 다른 사람이 중간에 가로채고 있다가 또 서버로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밥이 서버로 뭐라 보내냐면 내 어카운트에서 앨리스 쪽으로 돈을 보내줘. 뭐 이런 식의 트랜잭션을 보낼 수 있겠죠. 서버한테. 그러면 누가 이걸 잠깐 가지고 있다가 또 트랜잭션을 또 보내게 되면 서버한테로, 그럼 밥에 있는 계좌에서 돈을 또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트랜잭션이 서로 다르다는 걸
우리가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카운터를 두는 거예요. 여기서 카운트는 0이고 여기서 카운트는 1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카운트가 다르면 두 개의 트랜잭션 다른 거고, 카운트가 만약 같다면 또는 이전 카운트에 있던 트랜잭션이면 이미 사용했던 트랜잭션이니까 더 이상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트랜잭션 카운트는 뭐 TLS도 쓰이고 뭐 블록체인 같은 데도 쓰이고 흔히 쓰이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TLS 이 레코드 부분, 헤더 부분, 레코드 부분을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밥이 서버한테 보내는 그런 키 같은 경우에 키가 두 가지가 있죠. 인크립션용 키랑 맥용 키.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맥을 계산하는 데 쓰는 키, 인크립션을 위해서 사용하는 키. 그리고 이제 이 레코드를 보면 패킷이겠죠. 패킷을 보면 데이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태그 부분이 있어요. 태그 부분이 있고, 자,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 인크립션은 CBC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맥은 HMAC을 쓰고 있고. 자, CBC 경우에 메시지가 블락의 배수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끝에 패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TLS 같은 경우에는 먼저 메시지가 있고 여기에 태그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인크립션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태그 그 다음에 패드를 붙여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다 계산한 다음에 그다음에 얘가 블락의 배수가 돼도 여기에 패드를 붙여서 그 다음에 여기를 전체를 인크립션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맛보려는 뭐 이 패킷이 어떤 타입인지, 버전이 뭔지, TLS 1.2인지 1.3인지 뭐 1.1인지, 그다음에 데이터의 길이가 얼마인지 이런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저거는 이제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보낸 입장에서 뭘 하냐면 첫 번째 맥 키를 가지고 맥을 계산해야 되겠죠. 태그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태그를 계산하고 당연히 카운터는 증가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태그를 계산하고 난 다음에 이제 패드가 몇 개가 더 필요한지 계산할 수 있겠죠. 메시지랑 태그를 붙이고 뒤에 패드까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CBC 인크립션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레코드를 다 만들 수 있겠죠. 인크립트된 레코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인크립트된 레코드에 대해서 헤더를 만들어요. 헤더를 만드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 레코드가 누구한테 보낼지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얼마인지 이런 거 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에러가 생겼으니까 에러 커렉션 코드도 붙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게 붙겠죠. 그런 걸 이제 뒤에 나중에 붙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헤더 부분이 있고 레코드 부분이 있는데 레코드를 다 만든 다음에 헤더를 붙여서 우리가 패킷을 만들어서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디크립션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디크립션 먼저 뭘 해야 돼요? 디크립션을 하겠죠. 뭘로? K ENC로 되어 있는 거 같은 키로 해야겠죠. 그래서 K ENC로 디크립션 하고 그 다음에 뭘 할까요? 태그를 먼저 확인할까요? 자, 디크립션 하면 뭐가 나와요? M이 나오고 그 다음에 태그가 나오고 그 다음에 패드가 나오죠. 패드가 맞는지 체크를 하겠죠. 디크립션 하고 나서 패드가 맞는지 먼저 체크를 해요. 그다음 패드가 맞으면 태그를 계산하겠죠. 태그가 맞는지 맥을 체크하겠죠. 그래서 맥을 체크해요. 그래서 디크리션 과정에서는 두 번의 체크가 있어요. 하나는 패드가 맞는지, 그 다음에 태그가 맞는지 두 번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TLS 1.2 같은 경우에는 패드를 체크를 할 때 패드를 먼저 체크해요. 체크해서 만약에 패드가 안 맞으면 배드 레코드 맥, 좀 이상하죠. 에러 메시지가. 패드가 틀렸는데 맥이 틀렸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그 다음에 스텝 3에서 태그를 체크한 다음에 태그가 안 맞으면 배드, 레코드, 맥.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스텝 2는 메시지가 좀 틀린 것 같죠. 에러 메시지가. 그렇죠? 저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1.2예요. TLS 1.2. 1.2란 얘기는 1.1이 있었단 얘기죠.
1.1은 어떻게 됐었냐? 1.1은 이 부분이 다른 메시지였어요. 자, 1.1을 보면 이게 1.1이에요. 1.1에서는 패드가 안 맞으면 decryption failed, 그러니까 패드가 틀렸다, decryption 틀렸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요. 리스판스를. 그리고 맥이 안 맞으면 뭐 맥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뒤에 거는 똑같은데 앞에 부분이 다르죠. 그러니까 패드가 틀리면 패드가 틀렸다고 얘기하고 맥이 틀리면 맥이 틀렸다라고 1.1에서는 얘기했는데 사실 그게 문제가 있었어요. 저걸 이용해서 우리가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뒤에서 볼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배우게 될 패딩 오라클 어택이에요. 그래서 패딩 오라클은 뭐냐면 패딩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바꾸는 걸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디크립션을 할 거예요. 메시지가 디크립션 되면 시큐한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패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에러를 특별히 다른 에러를 구별을 내릴 수 있으면 그러면 시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암호학적으로 뭔가 구현을 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 프로그램 짤 때는 이런 에러일 때는 이런 문제일 때는 이런 에러, 저런 문제일 때는 저런 에러, 에러를 좀 다 다르게 주는 게 좋죠. 그래야지 뭐 어디 틀렸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암호학에서는 그렇게 다른 메시지를 막 주면 상대방한테 정보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정보를 많이 주다 보면 잘못하면 정보가 셀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뒤에서 볼 건데 그런 패링 오라클 어택을 볼 거고, 그 다음에 1.1의 또 문제는 뭐냐면 이니셜 벡터, 그러니까 우리가 CBC 모드라고 그랬죠. 얘가 TLS는 CBC 모드인데 CBC 모드는 우리가 앞에 IV가 있죠. 이니셜 벡터. 그 이니셜 벡터가 어떠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언프리딕터블, 랜덤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프리딕터블이에요. 1.1에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프리딕터블이었냐? 이전 사이퍼 텍스트 블락, 그러니까 이전 마지막,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메시지에 대해서 인크립션 했으면 뭔가 인크립트 된 결과가 나오겠죠. 여기에 가장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을 그 다음에 IB를 썼어요. 그냥. 그러니까 다음에 나올 IB가 뭔지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시큐하지 않아요. 그래서 TLS 1.2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뭐 저렇게 안 했겠죠. 랜덤으로 바꿨겠죠. 랜덤으로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패딩 오라클 어택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저것 때문에 에러 메시지도 두 개 똑같이 해서 구별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뒤에서 볼 거고, 패딩 오라클 어택은 이 외에 딴 것도 한번 봅시다. 딴 정보가 새는 게 있는지. 자, 우리가 여기 보면 TLS 레코드 같은 경우 저 전체에 대해서 인크립션을 하죠. 그렇죠? 자, 인크립션 하고 나면 원래 메시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라도 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특별히 좀 셀만한 메시지 정보가 있잖아요. 타입도 있고, 랭스 정보는 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자, 랭스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실 그냥 던져주고 우리한테 맞춰라 그러면 어렵겠죠.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랭스 정보를 좀 얻을 수 있냐면 전달되는 데이터가 있어요. 전달되는 데이터가. 저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800비트가 갔어요. 그럼 길이가 대충 얼마인지 알 수 있죠. 자, 저런 길이를 알면 정말로 문제가 생길까요? 실생활에서? 만약에 내가 이게 무슨 데이터인지 모르는데 암호화된 데이터의 길이가 뭐 700비트야, 뭐 300비트야, 이런 길이를 알아요. 그러면 그런 게 문제가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주민등록등본을 떼는데 거기 이제 가족을 이렇게 막 하고 있죠. 형제 자매들 쭉 기술하는데 여러분들이 땄더니 그게 200바이트였고 친구가 땄더니 400바이트예요. 그럼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죠? 가족 수가 많다 이런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내 월급을
적었더니 나는 뭐 한 3바이트 뭐 이렇게 됐는데 친구는 5바이트예요. 그러면 자릿수가 다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길이를 알면은 뭔가 정보가 좀 더 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과목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뭐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는지 뭐 그런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길이가 세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예를 들어서 세금 내는 문서가 굉장히 많다. 그럼 이 사람은 뭔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겠죠. 뭐 세금 공제를 많이 시작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홈페이지를 하는데 뭐 리퀘스트 하는데 뭐 굉장히 긴 길이를 리퀘스트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홈페이지를 쓰고 있는지 알아요. 그러면 이 페이지인지 저 페이지인지 어느 페이지를 보는지 좀 알 수도 있겠죠. 뭐 왜냐면 이 페이지는 글자 수가 적고 이 페이지는 글자 수가 많다. 그러면 원래는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몰라야 되는데 답변하는 길이가 얼마나 긴 거 이런 걸 따져가지고 대충 어디를 보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뭐 구글 맵 같은 경우에도 맵을 봤더니 단순한 맵이면 정보가 조금 나갔고 복잡한 데 가고 있으면 많이 가고 있을 거. 그래서 이 친구는 강남을 가고 있구나 아니면 시골을 가고 있겠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정보를 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길이 정보에서도 뭔가 정보가 셀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거를 막는 건 쉽진 않아요. 길이까지 감추는 건 쉽지가 않겠죠. 뭐 방법이 있다면 그냥 무조건 더미를 넣어서 그냥 길게 해서 보낼 수밖에 없겠죠. 자, 아마 우리 수업 시작할 때 WEP 기억나요? WEP는 시큐하지 않다고 그랬죠. 이 와이파이 WEP 또 뭐가 있죠? WPA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WPA2 뭐 이런 거 쓰고 있죠. WEP는 왜 시큐하지 않았죠? 기억나요? 그래서 카운터에 해당되는 게 짧아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얘는 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인크리션만 해요. 그냥. 자, 인크립션 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이퍼 텍스트를 조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있죠. 사이퍼 텍스트가 주어졌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걸 바꾸면 되겠죠. 왜? 얘는 특별히 더 쉽죠. 왜? 엑소어만 하고 있으니까. 스팀 사이퍼를 쓰고 있으니까 쉽죠. 원래 메시지랑 PRG랑 엑소어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은 어디든지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죠. 이 부분 뭐 이런 거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원하는 부분을 바꾸는 걸 우리가 액티브 어택으로 얘기했고 이 액티브 어택을 막는 게 오센티케이트 인크립션이었죠. 사이퍼 텍스트 못 바꾸게 해서 이런 어택을 막는 거였죠. 자, 뭐 이런 거 있었고 자, 이제 CBC 패딩 오라클 어택. 이제 패딩이 틀리면 답변을 다르게 해주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 메시지를 디크립션을 해봅시다. 그래서 TLS 1.2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두 가지 타입이 있을 수 있다. 1.1에선 두 가지 타입의 에러가 있었다. 잠깐만요. 있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패딩 에러, 맥 에러. 그래서 리턴되는 메시지 에러가 달랐죠. 맥이면 맥 에러, 패딩 에러면 패딩 에러라고 알려주었어요. 자,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디크리션 할 텐데 이거를 우리가 패딩 오라클 어택이라고 얘기할 거고 사실 이 패딩 오라클 어택을 막으려고 1.2에서는 패딩 에러든 맥 에러든 상관없이 똑같이 그냥 에러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해줘도 우리가 구별을 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시간을 체크를 해보면 돼요. 패딩 체크를 먼저 하죠. 그 다음에 태그 체크를 하죠. 그래서 딱 물어봤는데 에러라고 하는 답변이 빨리 왔어요. 조금. 그럼 이건 패딩이 틀렸겠구나. 그 다음 좀 더 있다가 에러가 왔어요. 그러면 이건 맥이 틀렸겠구나. 이거 구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 차이로도 사실 이게 패딩 에러인지 아니면
맥이든지 구별을 낼 수가 있긴 해요. 그래서 1.2에서 두 개의 그 리턴 에러 메시지가 동일하다는 게 사실 완벽한 솔루션은 안 되는 거죠. TLS가 사실 잘 만들지 못해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패딩 오라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CBC 인크립션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나나요? 자, CBC 인크립션 디크립션을 보면 메시지가 주어져, 사이퍼 텍스트가 주어져 있고 디크립션 과정이 있고 IB를 XOR하고 그 다음에 전에서 나온 사이퍼 텍스트를 또 XOR을 하고 이런 식으로 디크립션을 하죠. 그리고 아마 TLS 1.1에서는 요거에 대한 맥이 있겠죠. 그렇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런 걸 체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여하튼 자, 이런 사이퍼 텍스트가 주어져 있다고 칩시다. C0, C1, C2, IB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M1을 디크립션을 할 거예요. 원래 C0, C1, C2를 디크립션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M0, M1, M2랑 패드 합쳐서 저렇게 잘 만들어진 포맷으로 원래 이게 잘 나오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M1만 디크립션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C2 안 주고 C0, C1 그다음에 IV 그다음에 맥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줄 텐데 지금 잠깐만요. 이게 네트워크가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C0, C1 그다음에 아무렇게나 우리가 만들어서 맥은 만들어서 보낼 거야. 당연히 맥은 틀렸겠죠. 맥은 아마 틀릴 거야. 무조건 틀릴 거야. 높은 확률로. 아주 높은 확률로. 자, 그건 상관없고 우리가 패딩 에러인지 아닌지 그걸 체크하는 걸 통해 가지고 M1을 디크립트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빈종이도 적어볼게요. 빈종이 없어서 이렇게 앞으로 왔던 거야. 자, IB가 있고 C0가 있고 C1이 있어요. 원래는 C2까지 있어야 되는 거였죠. 좀 크게 씁시다. C0가 있고 C1이 있고 자, 얘를 디크립션을 하면 여기 디크립션 로직을 거쳐서 여기에 XOR을 해서 이거랑 XOR을 하면 여기가 M0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C1을 디크립션을 해서 키로 XOR을 이전 C0랑 하면 M1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 뭐냐면 M1의 제일 마지막 한 바이트 1바이트를 한번 디크립션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한번 맞춰볼 거예요. 저 M1의 제일 마지막 바이트가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트라이얼 앤 에러로 찾아볼 거예요. 자, 1바이트면 가지수가 모두 몇 가지예요?
256까지를 트라이 해볼 거예요. 0부터 시작해서 255까지. 자, 이 값이 예를 들어서 G였다고 쳐봐요. 어떤 값, 뭐 121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다고 쳐봐요. G라는 값으로 주어져 있어요. 저걸 우리가 맞추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만약에 제가 G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 C0랑 C1을 디크리션을 하면 M1의 끝에 있는 바이트는 G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쳐요. 이 상황에서 얘를 G를 1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쟤를 1로 바꾸려면 뭘 바꾸면 될까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IB랑 사이퍼텍스트를 우리가 바꿀 수 있죠. C0의 마지막 바이트를 잘 하면 되겠죠. 네. 맨 마지막 바이트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자, 여기 바이트가 만약에 X였다고 쳐봐요. X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자, X에다 뭘 적용하면 될까요? X에다가 자, 뭔지 모르겠지만 X랑 여기 나온 걸 Y라고 칠까요? 그래서 X랑 Y랑 XY를 했더니 뭐가 나와요? G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G를 1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러면 G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G, X, O,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양변에 똑같이 적용을 해봅시다. 그러면 X와 Y, G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X랑 Y랑 XO 하면 G가 나오는데 지금 원하는 게 G라고 하는 걸 1로 바꾸고 싶어서 양변에 똑같이 G, X와 1을 XO를 시켰어요. 그러면 요 값은 1이죠. 그 다음에 요쪽 값은 우리가 X에다 뭘 적용시키면 돼요? G, X와 1을 적용시키면 되겠죠. Y는 안 바뀌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XOR, G, XOR 1을 적용을 시켜요. 그러니까 잘 맞췄다고 쳐봐요. G라고 하는 걸 잘 맞춰서 저걸 딱 적용을 시키면 그러면 M1의 끝에 값은 뭐가 나와요? 1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디크리션을 하면 M1의 제일 끝에 있는 게 끝에 게 1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걸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패딩이 맞아요, 틀려요? 왜죠? 자, 패딩 CBC에서 패딩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아니에요. 그건 맥이죠. CBC 인크립션에서 패딩. 빈칸만큼이죠. 남아 있는 거. 그래서 제일 끝에가 1이든지 2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2 2가 되고 3이면 3 3 3 이렇게 되죠. 1이면 그냥 1 하나. 물론 앞에 1이어도 상관없지만 뭐 끝에가 예를 들어서 그냥 2 이런 거는 이건 패딩이 틀린 거죠. 그래서 여기가 끝이 1이면 패딩이 맞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G가 제대로 잘 예측한 게 맞았으면 끝에가 1일 거고 그런 경우에는 패딩 에러예요? 아니에요? 패딩 에러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이 나올까요? 맥 에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물어볼 거냐면 X에다가 처음에 0X와 1을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X에다가 1X와 1을 해보고 X에다가 2X와 1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X에다가 255 X와 1 이걸 다 트라이 해봐요. 이렇게 바꾼 다음에 사이퍼텍스트를 주고 물어보면 얘가 답변을 주겠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패딩 에러 또는 맥 에러. 맥 에러. 그래서 이 중에서 딱 하나는 뭐가 나오겠어요? 맥 에러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패딩 에러가 나와요. 그래서 맥 에러가 나왔던 얘기는 뭐예요? 맞췄다는 얘기죠. G. 그래서 만약에 2를 했더니 이게
패딩 에러, 맥 에러가 나왔다. 그 얘기는 G는 얼마? 2란 뜻이죠. 그래서 M1의 제일 끝에 있는 값을 우리가 맞춘 게 돼요. 그렇죠? 255번, 256번만 하면 맞출 수가 있죠. 금방 할 수 있죠. 그거는. 그래서 제일 끝에 바이트를 뭐 찾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7이다 이런 걸 찾았어요. 7번 만에 찾았어요. 8번 만에. 자, 이렇게 찾았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찾아는 안 되겠죠. 우리 저 M1을 다 디크립트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 다음 바이트도 한번 디크립트 해볼까요? 여기도 한번 디크립트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M1의 마지막 두 바이트가 2가 되게 만들 거예요. 2면 어때요? 패딩이 맞는 거죠. 2가 되게 만들 거예요. 자, 그럼 2가 되게 하려면 자, 제일 끝에 C0의 제일 끝에 바이트는 뭐가 돼요? 원래 값이 있었던데 거기에 G 자리가 7로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XOR 7, 1 이렇게 적용하면 여기다가 그 C0의 제일 끝에 바이트에 XOR 7, XOR 1을 적용을 하면 그러면 여기가 1이 아니라 얼마야 돼요? 2가 되겠죠. 2. 2를 적용하면 제일 마지막 M1의 바이트는 얼마?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또 예측해야 되겠죠. XOR G, XOR E 얘를 계속 적용을 해요. G가 0부터 255까지. 그래서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렇게 제일 끝에 C0의 제일 끝에 있는 바이트는 XOR 7, XOR 2로 고정해 놓고 그가 하나 앞에 있는 바이트는 G를 0부터 259까지 변경을 해가면서 패딩 에러인지 맥에러인지 계속 디크립트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패딩 에러일 거고 한번 맥 에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우리가 찾은 G겠죠. 그러면 그것을 또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바이트, 두 번째 바이트도 찾을 수 있겠죠. 찾을 수 있고. 또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똑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한 바이트를 256번 만에 찾을 수 있어요. 오래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패딩 오라클 어떻게 해요? 질문 있나요? 음. 제일 끝에 바이트 7. 음. 아, 원래 메시지는 M0, M1, M2까지예요. 원래 메시지는 이게 아니라 패딩이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 있죠. M2까지. M2의 끝에는 이제 패딩이 붙어 있겠죠, 여기. M1은 원래 패딩이 없는 메시지였어요. 그럼 됐나요? 우리가 이제 M2를 디크립트하는 거 아니고 M1 중간에 있는 거를 디크립트하는 거예요. M2까지 돼 있으면 당연히 맥 에러가 나오겠죠. 맥을 고쳐버리면. 근데 아마 여러분은 M2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음. 패딩이 몇 개인지 맞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M2까지 해서? 뭐 7777 이렇게 있으면 이제 그게 끝에가 7인지 이런 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거처럼 계속 돌려서 찾으면 되죠. 못할 거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음.
네. C0, C1, IB 세 개. 네, 저것만 보내는 거예요. 시프트 안 보내고. 그러니까 C2를 해서 M2를 디크립션도 사실은 할 수 있어요. 똑같이. 근데 이제 그냥 쉽게 이해하라고 저렇게 한 거예요. 가능은 해요, 다. 자, M1 다 디크립션 하면 M0도 할 수 있죠. 똑같이. 그래서 사실 다 디크립션 할 수 있어요. 믿기지 않나요? 이해는 돼요? 그래서 돌면서 패딩이 맞는지 체크하는 걸로 우리가 해당되는 원래 메시지 값이 뭐였는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질문 있나요? 없는 거라 보면 되겠죠. 음, 음. 그러니까 끝이 1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죠. M1을. 1이 나오는 경우 언제가 될지 C0에다가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C0를 바꿔야지 저게 1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M1의 끝에 7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패딩 에러가 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저걸 이제 다른 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C0에다가 계속 뭔가 값을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저 값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1이 될 때까지 찾은 거예요. 음. 네, 1이 나온 걸 찾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원래 메시지가 뭐였는지를 알아내는 거죠. 원이 뭐였는지. 음. 자, 됐어요? 음. 자, 패딩 오라클 어때요? 재미있죠? 음. 실제 패딩 오라클 어택을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디크리션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실제로도. 음. 뭐 TLS 같은 거 로그인할 때 밑에 쓰이거든요. 근데 로그인한 다음에 뭐 일정 시간 뒤에 다시 로그인할 수 있고 한데 그걸 이제 계속 트라이 해가지고 실제 뭐 패스워드가 뭐였는지 이런 거를 알아낼 수도 있어요. 자, 여하튼 우리가 배운 건 뭐냐? 인크립트 된 맥이 제일 낫다. 왜? 인크립트 맥은 디크립트 할 때 맥을 먼저 체크하죠. 그래서 뭔가 메시지를 바꿔버리면 사이퍼텍스트를 바꿔버리면 그냥 바로 디텍트 돼서 그냥 끝나버려요. 뭐 패딩 에러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어차피 맥 에러에서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낫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맥덴 CBC 뭐 이런 경우에 맥덴 CBC는 이제 우리 봤듯이 TLS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죠. 패딩 오라클 어택으로 우리가 디크립션 할 수 있으니까 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인크립션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조작해서 이 패딩 에러인지 맥 에러인지 이걸 구별할 수 있으면 뭔가 문제가 생겼죠. 만약에 저게 CBC가 아니면 어떨까요? 자, 만약에 저게 카운터면 CBC 대신 우리가 카운터 모드를 썼어요. 인크립션을. 그러면 자, 카운터 모드는 패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패딩 오다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답은 뭘까요? 음, 그래서 카운터 모드를 쓰면 사실 또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잘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안전할 수도 있고 공격당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음,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뭐 non atomic decryption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주겠죠. 인크립션하고 몇 가지 붙어 있는 걸 주는데 인크립션을 쭉 주고 나서 끝에 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떤 정보를 알게 될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쪽에 서버가 있어요. 서버한테 서버가 이제 디크립션도 하고 맥도 디크립션하고 불어내고 나는 사실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내가 어떤 공격하고 싶은 그런 사이버 텍스트가 있어요. 걔를 조금씩 줘요. 주다 보면 얘가 언젠가는 맥 에러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에 준 게 뭐였겠어요? 태그였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앞에 인크리션 된 걸 쭉 주고 마지막에 태그를 주게 되면 태그가 맥이 틀렸다 이런 걸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네트워크에 관찰을 해보면 이게 뭐 계속 뭐 데이터가 쭉 가는데 가끔씩 얘가 에러를 보내네. 맥 에러 뭐 이런 걸 보내네. 그러면 사이퍼텍스트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길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맥 에러 나오기 전까지가 사이퍼텍스트를 보냈었을 테니까. 그래서 만약 뭐 한 바이트씩 보낸 식으로 이렇게 보내면 맥 에러가 언제 오는지 보고 이게 길이가 얼마였는지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된다 이거죠. 길이 정보가 샌다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 저기 보면 패킷 랭스 이런 게 있죠. 여기 보면 패킷 랭스가 있죠. 이 패킷 랭스는 실제 요 전체 길이가 얼마인지 이런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길이를 알게 되면 패킷 랭스를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인크리션 했을 때는 원래 메시지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몰라야 되죠. 근데 패킷 랭스를 알면 정보를 아는 거죠. 그럼 시큐해요? 시큐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거 시큐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길이를 랜덤하게 보낸다고요? 아니요. 맥의 위치를. 근데 맥의 위치를 랜덤을 보내도 데이터를 다 받아야지 맥을 체크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패킷랭스를 인크립션 안 하면 되죠. 패킷랭스 인크립션 안 하면은 인크립션 안 했으니까 새도 상관없잖아요. 말이 이상하지만 그거 안전하긴 하죠.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뭐 하겠다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패킷랭스 같은 거는 인크립션 안 하고 그냥 보내면 되죠. 이게 솔루션인가 싶겠지만 어쨌든 어,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감추고 싶었는데 노출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노출하면 상관없죠.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되고 이제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우리가 시메트릭 인크립션을 끝냈어요. 자, 인크리션 스킨, 맥, 그다음에 합쳐진 오센틱 인크립션 다 했어요. 자, 이제 남은 게 재밌는 게 남았겠죠? 시간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것까지도 더 봅시다. 사실 여러분들이 음,
자, 암호학을 배웠다 그러면 이제 요 퍼블릭 키 인크립션 이쪽을 배워야 되겠죠. 네. 우리가 시메트릭 키 인크립션은 그냥 뭐 블랙박스 같은 게 있고 그걸 어떻게 조합하면 인크립션도 만들어지고 맥도 만들어지고 하는 거였죠. 네, 이제는 좀 더 수학적인 걸 할 거예요. 이제. 그동안은 우리 별로 수학적인 거 안 했죠. 음, 맞죠? 기껏해 분수 계산 정도 했었잖아요. 네. 이제는 좀 더 어려운 거 곱셈을 할 거예요. 곱셈도 하고 나머지 계산도 할 거예요. 네. 좀 더 어려워지죠. 먼저 퍼블릭 키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수론, 넘버 시열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넘버 시열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서 인크립션을 만들고 뭐 서명을 만들고 뭐 또 다른 걸 적용하고 이런 걸 배울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 가지를 배우잖아요. 우리 딱 두 가지만 배울 거예요. 두 가지만 배울 건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만은 또 막상 배우면 또 어렵다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우면 항상 질문을 주세요. 자, 우리가 시메트릭 키 인크리션을 배울 때는 얘가 정말로 CQ 한 건지 잘 모르겠고 뭐 그랬잖아요. 뭐 PRF가 있다라고 치고 PRG가 있다라고 치고 그러면 CQ하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면 PRF가 CQ한 PRG가 있을 수 있나? 좀 의문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이제 퍼블릭 키에서는 좀 다르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우리가 퍼블릭 키는 앨리스, 밥 두 명이 있고 퍼블릭 키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어시메트릭 키예요. 즉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른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앨리스는 예를 들어서 앨리스의 프라이빗 키, 그 다음에 퍼블릭 키 이 두 개를 만들고 이 퍼블릭 키는 그냥 공개를 하는 거죠. 퍼블릭하게 아무나 볼 수 있게. 바쁜 자기의 프라이빗 키, SK는 시크릿 키를 줄여서 SK를 쓴 거고 왜냐면 프라이빗 키 P로 쓰면 둘 다 PK니까 그래서 프라이빗 키를 우리가 SK를 쓸 거예요. 시크릿 키, 퍼블릭 키 PK. 그래서 이것도 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PK 앨리스랑 PK 밥은 뭐 모든 사람들이 아무나 다 알 수 있게 뭐 게시판에 올려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이 퍼블릭 키 시스템을 만들 때는 우리가 CQ한 PRG가 있다, CQ한 PRF가 있다 이런 가정을 쓰지 않고 우리가 좀 더 수학적인 걸 쓸 거예요. 매스매틱 문제. 그러니까 수학적인 어떤 어려운 문제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적인 어려운 문제 여러분들 볼 때도 이 문제는 좀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퍼블릭 키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다른 얘기는 뭐냐면 퍼블릭 키 시스템이 만약에 누가 공격자 깬다. 그러면 수학적인 이 어려운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수학적인 이 문제는 어려워 보이긴 하니까 그러니까 퍼블릭 키 시스템도 어렵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고 쓰는 거죠. 근데 만약 진짜 수학적인 문제가 어려우냐 못 푸는 문제냐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텐데 하나가 팩토링 문제고 또 하나가 디스크리트 로그 문제예요. 이 두 개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팩토링이랑 디스크리트 로그. 그래서 팩토링은 뭐냐면 인수분해.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인수분해를 배우죠. 그렇죠.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 배우죠. 그래서 뭐가 더 어려워요? 인수분해가 훨씬 더 어렵죠. 인수분해는 사람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컴퓨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어렵다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퍼블릭 키 시스템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로그는 배운 적 있어요? 로그 배웠죠. 근데 여러분들이 배웠던 로그는 아마 뭐
자연 로그, 상용 로그 뭐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소수점 있고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 소수점은 안 다룰 거예요. 정수만 다룰 거예요. 정수만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디스크리트, 그러니까 하나씩 정수로 되어 있다. 그래서 디스크리트를 쓸 거예요. 디스크리트 로그. 그래서 정수만을 따져서 로그를 계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실수 로그 계산하는 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오래 안 걸려요. 근데 정수로 되어 있는 걸 로그 계산은 어려워요. 이게 뭔지 우리가 뒤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저 두 개를 배울 거고 저 두 개 가지고 우리가 인크립션도 만들 거고 서명도 만들 거고 그 외 복잡한 걸 다 저걸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팩토링이든 디로그든 전부 다 우리가 뭘 다룰 거냐? 정수로만 할 거예요. 인티저. 자, 정수를 우리가 할 때 정수는 원래 유한해요, 무한해요? 무한하죠. 무한한 건 우리가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한한 것만 우리가 다룰 거예요. 그래서 바운드를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수를 쓸 때는 표현을 할 때는 정수는 인티저는 우리가 이거를 쓸 거예요. G라고 쓸 거예요. 이게 인티저를 나타내는 집합이에요. 인티저를 나타내는 집합. 그래서 인티저를 나타내는 집합은 얼마에서 얼마 사이의 값이에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그렇죠? 그래서 뭐 0, 1, 2, 3, 4에서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그래서 무한한 값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가 다룰 수 없으니까 이제 뭘로 할 거냐면 0에서 n-1까지 숫자를 우리가 주로 다룰 거예요. 어떤 숫자를 0에서 n-1로 줄이려면 어떤 계산을 적용하면 될까요? 정수에다가 정수를 n으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만 취하면 0에서 n-1 사이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gn이라고 쓸 거예요. 얘는 뭐냐면 정수를 n으로 나눈 나머지들을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 n은 포지티브 인티저. 뭐 2, 3, 4, 5, 6, 7, 8, 뭐 1, 2, 3, 4, 5, 6, 7, 8, 90 뭐 이런 것들 이걸 n이라고 쓸 거고 이런 것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좀 관심 있는 게 n이 프라임 넘버인 것, 소수인 경우. 그래서 프라임 넘버인 경우 우리가 소문자 p로 쓸 거예요. 그래서 얘는 프라임. 그래서 p가 2, 3, 5, 7, 11, 13, 17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이런 프라임 넘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거고 근데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이 p는 얼마나 큰 거냐면 뭐 이런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막 1000비트 이런 걸 쓸 거예요. p는 그래서 1024비트 이런 거를 뽑아서 쓸 거예요. 굉장히 큰 숫자를 우리가 다룰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큰 숫자를 여러분 나누기 쓰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작은 걸 가지고 우리가 예제를 볼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GN이라고 하는 집합은 0, 1, 2, 3, 4에서 n-1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저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연산을 정의할 거예요. 자, 저 집합에 대해서 덧셈도 정의할 거고 곱셈도 정의할 거예요. 근데 사실 뭐 별거 없죠. 덧셈은 어떻게 정의될 거냐면 이 안에 있는 원소가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x랑 y랑 더해요. 그 다음에 더하면 더 커질 수도 있죠. 넘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한 다음에 뭘 취하면 될까요? 모두 n을 취하면 돼요. 그래서 덧셈은 저렇게 정의할 거고 곱셈은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모두 n을 취한 걸 우리가 곱셈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모든 연산은
모드 n 상에서 더하고 곱할 거예요. 그 여러분들 뭐 이런 거 퀴즈로 많이 보지 않았어요? 9 더하기 8은 5고, 뭐 5 빼기 7은 10이고, 이럴 때 뭐 2 더하기 11은 얼마이냐,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수수께끼 같은 거? 답이 뭐예요? 답은 얼마? 어려워요? 자, 이렇게 보면 어렵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쉽죠. 9시에서 8시간을 더 가면 5시고, 5시에서 7시간 전으로 가면 10시고, 2시에서 11시간 더 가면 1시고. 우리가 시간을 계산할 때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뭘 해요? 항상 모두 12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모두 12로 동작하는 G12에서 동작하는 그런 정수들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덧셈 곱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모듈라에서 계산을 할 거예요. 모듈라 어리스메틱. 그래서 덧셈, 뭐 덧셈 쉽죠? 그렇죠? 곱셈 할 수 있죠? 2 곱하기 얼마랄까요? 3 곱하기 5는 얼마예요? 아니, 시계에서 3 이렇게 곱하기도 쉽게 되죠. 빼기도 어렵지 않죠. 자, 빼기도 돼요. 나누기는? 나누기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누기는 따로 배울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듈러 어리스메틱, 그러니까 모드를 취해서 덧셈 곱셈을 하는 이 모듈러 어리스메틱에 대해서 우리가 분배 법칙, 그러니까 디스트리뷰티로 이게 성립하는지 봅시다. 분배 법칙이 뭔지 알아요? A 곱하기 B 더하기 C가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랑 같으냐? 원래 인티저에서 성립하죠? 모드에서 성립할까요? 물론 이제 모드를 양보에 다 똑같이 해주면. 그러니까 여기에 모드 n을 하면 똑같을까요? 성립할까요? 뭐 우리 증명을 하지 말고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9 더하기 8 곱하기 7은 얼마예요? 모두 12에서 이 9 더하기 8은 얼마예요? 9 더하기 8은 5. 5 곱하기 7은 그래서 11이 나오죠. 9 더하기 8은 5고 5 곱하기 7은 35니까 11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번에는 분배를 해서 9 곱하기 7 더하기 8 곱하기 7 이걸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9 곱하기 7은 얼마예요? 63. 8 곱하기 7은 56. 자, 9 곱하기 7, 63을 11로 나누면 얼마예요? 3. 8 곱하기 7을 12로 나누면 8. 그래서 11. 못 믿겠으면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두 계산할 때 원래는 x 뭐 곱하기 y 모드 뭐 n 이렇게 돼 있으면 곱한 다음에 모드를 하죠. 항상. 근데 x를 먼저 모드를 하고 그 다음에 y도 모드를 하고 그 다음에 곱한 다음에 모드를 해도 돼요. 왜 그렇죠? 자, x가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n 더하기
b라고 하고 y는 c 곱하기 n 더하기 d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네 둘을 곱하면 그래서 곱한 다음에 n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n이 붙어 있는 것들은 다 나눠 떨어지죠. 안 붙어 있는 건 뭐예요? 뒤에만 안 붙어 있죠? 그래서 b 곱하기 d 모드 n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얘를 모드 해가지고 b만 가지고 d만 가지고 계산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할 때 그냥 뭐 복잡하게도 돼 있으면 무조건 모드를 먼저 취하고 나서 계산하면 훨씬 더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하나만 더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모두 12는 어려우니까 또 간단한 거. 모두 5로 합시다. 모두 5. G5에서 한번 봅시다. 13 곱하기 마이너스 2 모두 5는 얼마일까요? 자, 13을 5로 나눠도 된다고 그랬죠? 얼마요? 3. 마이너스 2도 5로 나눌 수 있죠? 얼마요? 3. 그러면 얘는 9. 9를 5로 나누면 4. 이렇게. 뒤에 원래 모두 써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다 뺄게요. 그래서 저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2의 4승 모두 5는 얼마일까요? 2의 4승. 2의 4승은 2를 4번 곱하는 거죠. 왜죠?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4는 16. 그래서 16 모두 5니까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는 다르게 해볼게요. 2의 제곱 모두 4는 5는 얼마예요? 4니까 마이너스 1이라 써도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모두 5랑 같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얼마예요? 1. 그래서 1.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쓰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이 파이나이트 인티저에 대해서 주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수승도 저거에서 계산할 거고 저기서 모든 걸 계산할 텐데 이제 먼저 뭘 할 거냐? 우리가 첫 번째 최대 공약수 계산하는 것도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죠? 유클리드 호재법. 유클리드 호재법. 기억이 안 나면 고등학교 책을 한번 보면 될 텐데 어쨌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유클리드 호재법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배워나갈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